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메가캡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이 빅테크로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과 비교해서 거의 1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10% 이상 올랐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이 S&P 500 지수가 2.8% 올랐으니까 빅테크 가운데 특히 애플과 아마존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왜 투자자들은 빅테크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시장에서는 일단 그 피크 쳤던 금리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월가에서는 점차 이 경제 성장 속도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다시 빅테크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금리는 매우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제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는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시장 금리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1.3%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한번 낙폭을 좀 줄이면서 1.32%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금리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자,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주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0.5%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8%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록도 이날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 별다른 여파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지난번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대로 테이퍼링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정도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이 됐고요. 또 충분히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 또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런 점들이 재확인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너지주도 이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또다시 하락했기 때문인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가 하락 요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이 결국 결렬되면서 6년 내 최고치까지 찍기도 했던 유가에 대한 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가를 하락시키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3.3% 내렸고요.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가 2%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밤사이 시장을 보자면 이제 경제의 회복 속도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다시 빅테크로 매기가 쏠리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기업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글로벌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중국 규제 당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는데 지난 밤사이는 4.6% 내렸습니다. 어제는 20% 내렸는데 지난 밤사이 4.6%까지 내리다 보니까 급격한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몇몇 기업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오라든지 샤오펑, 최근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오도 8% 넘게 하락했고 샤오펑도 5.8%나 하락했습니다. 바이두도 2.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 비어도 보겠습니다. 자, 보스턴 비어는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49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가가 앞으로 거의 61%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스턴 비어는 이날 3.4%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도 하락을 하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1,800달러를 회복하면서 0.5%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803.9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갑툭튀한
various라고 써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날 새벽에 발표가 됐던 이 6월의 FOMC 의사록이 별다른 충격 없이 네. 지나갔죠.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갑툭튀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같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FOMC 당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했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은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논의를 개시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은 연준이 인내심을 충분히 가질 것 역시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정책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대체로 아직까지는 충족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FOMC에서 추가적인 이 평가라든지 아니면 논의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연준 위원들은 역시 정책 변화 시그널 이전에 미리 시장과 소통하겠다라는 점도 이번에 재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갑툭튀한 단어 바로 various인데요. 다양한 위원들이 테이퍼링 요건이 당초 예상 대비해서 빨리 충족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various 같은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의사록에서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좀 생경한 용어라서 시장이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준 위원들 몇몇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a few라든지 a number of라든지 아니면은 좀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놨을 때는 several 등의 단어가 쓰였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좀 생소하게도 various, 다양한 위원들이라는 이 표현이 쓰여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 변경이라든지 정책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늘어났다. 이 정도의 뉘앙스일까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연준의 네네. 뉘앙스 그리고 FOMC 의사록을 왜 그렇게 썼는지 뭐 추정밖에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네.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만큼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니면은 대세와 좀 거스르는 의견이라는 점을 좀 시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뭐 네네. 저의 뭐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번 FOMC 의사록 자체에 대한 이 네네. 시장의 반응부터 전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체로 이번 이 FOMC 의사록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우려 대비해서는 그렇게 매파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O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얘기를 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을지 모르겠지만은 고용 시장에서는 최소한 한두 달 정도 더욱더 지켜볼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various라는 그 단어에 대한 시장의 평가라든지 앞으로의 초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도 연준이 뭐 patience, 인내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당한 considerable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처음에 내놨을 때도 굉장히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rious라는 단어도 앞으로 연준의 어떤 시그널을 저희가 관측을 할 때 중요한 초점이 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줄리아 코로나라는 인물도 코로나도라는 인물도 자신의 트윗에 various면은 몇 명이나 도대체 이런 또 질문을 남기기도 제가 했습니다. 가졌던 궁금증과 맞습니다. 똑같은 근데 이제 뭐 궁금증이네요. 답글은 네. 뭐 지금 뭐 전문가들이 달고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뭐 many는 아니다. 뭐 몇몇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뭐 아하.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마켓워치에서는 파월을 포함해서 대부분과는 어떤 이 대척점의 인물들이 대척점에 있는 의견이 좀 대치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various면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네. 아마 뭐 나중에는 이 various라는 단어도 이게 이런 의미로 이제 연준에서는 사용하고 있구나를 또 체감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인내심이라는 네.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기겠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었고 네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이 뭐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물론 네네. 그때는 뭐 의장이 파월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다음 FOMC에서도 또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겠죠. 나오겠네요.
도대체 몇 명이냐 지금 네, 꼭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조사에 들어간다. 혹시 본부장님도 그 학창 시절에 소지품 검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창 시절이라고 얘기를 일단 하는 게 고등학교 굉장히 정도? 세대를 좀 보여주는 거라는 거 아세요? 소지품 검사 저는 뭐 했던 거는 같아요. 뭐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뭐 담배라든지 발각이 됐을 때 뭐 그렇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소지품 검사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네. 뭐 걸리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엇에 대한 조사라는 게 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들여다보고 그냥 여차하면 걸려버리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요즘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디디 글로벌을 비롯한 몇몇 기업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디디 글로벌,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중국의 막강한 기술 기업들이 갑자기 광범위한 규제 압박에 놓이게 된 겁니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이날 중국 국무원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상장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함으로써 이 중국에 관련된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보 보안 문제 여기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의 기술 공룡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2월 고점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사라진 정도로 굉장히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BCA 리서치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것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면서 중국 시장이 크다는 매력은 있지만 이런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본부장님, 일단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뭐 펀더멘털이 굉장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알리바바, 뭐 텐센트, 기술 공룡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월가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같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디디 글로벌에 대한 규제 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알리바바 등의 기업들이 동반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게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이 되는 셈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동시에 또 홍콩에도 복수 상장하면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리스크라는 거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장기간 동안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알리바바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최근까지도 제시가 됐던 주요 IB들의 투자 의견은 굉장히 좀 견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키뱅크 같은 IB에서도 물론 이제 목표 주가를 뭐 한 $5 정도 소폭 하락시키기는 했지만은 장기 매력도는 여전하다라면서 매수에 준하는 투자 의견은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FY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결산이 완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포워드 PR이 21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2023년 대비해서도 17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쉽사리 좀 접근하기는 힘든 좀 공포심에 좀 매몰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의 새우등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감이 안 잡히네요. 네, 바로 이제 앞에 얘기와도 뭐 연결이 되는 네네.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디디 글로벌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이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좀 내세워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여기에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 그리고 관련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이날의 주가도 약 한 2% 정도 추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의 첨단 기술 기업 관련된 정책이 테슬라의 중국 사업에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수송망, 수송 네트워크에 도입이 되고 또 이용이 확대될 시에 중국 규제 당국에서 안보라든지 사이버 보안을 이슈로 제재를 좀 강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900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이 소유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수송 네트워크가 보스턴 또는 피츠버그 시민에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결국은 이제 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여겨지죠.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이번에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의 잡음이 좀 끊기지 않아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테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네. 첫 번째는 이 같은 규제 리스크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현지 기업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판매 부진, 그리고 그 근간에 있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겠는데요. 히스토리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지난 3월이었죠.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를 관용차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정보가 중국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당국이 좀 우려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도 한 차주가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을 하면서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테슬라 전시차 위에서 이제 기습 시위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평판이 악화되는 그런 발단이 됐다, 이런 해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에 중국에서의 테슬라 차 판매가 MOM 기준으로 30% 가깝게 급감하는 등 실제로 좀 여파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도이체방크에서도 2분기 인도 지표 발표 전에 분명히 이 지표에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사태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 리스크를 좀 생각하는 것만큼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테슬라가 뭐 인도라든지 이런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이 시장이 커서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이런 규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실 잘 살아남았던 게 또 애플이기도 한데 참 이런 것들의 뭐라 그럴까요? 운용의 미, 비즈니스의 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